제가 말씀드릴 사건이 굉장히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입원해진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뭐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에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건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한.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요 사이에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미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에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화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화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 시신 유기 현장에 그 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뭐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감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걸 오히려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용의주도 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 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 저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춘재가 지금 밝혀지고 나서 다들 모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춘재가 그 악마성을 그냥 감추는 이유는 큰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영학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형제복전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말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밖에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는 게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국경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구타는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뵀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런 걸 심심찮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리고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아,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아. 이 자물쇠가. 이게 축된가? 아, 이게 축된가 보네. 여기 평지복전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거죠.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사냥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는 그게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고쳤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윤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침.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죽었죠.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정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에 불황자를 일소시켜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
아직 살아 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영재복권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한테 또 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 국가의 책임이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회에 같고.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다르겠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것보다는 이건 웬만하면 안 변하는 걸로 놔두려고.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 같으면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넓히 그렇죠. 우리 동력으로 좋은 기회.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 아직 공직에 계신 건데 방송 나오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대법관이었으면 비상상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네. 이런 거라. 위험한 이거 되게 대담한 너를 괜찮으세요? 양 PD 이거 내보낼 거니까. 혹시 갑자기 정심이관 잠깐 면담 다음부터 못 나가. 위에부터는 못 나간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맏이고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지하철 초반에서 몹쓸 했다고 피해 학생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매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너무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서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네.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의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 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간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간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 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 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 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간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 거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거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거불능일까? 참.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영화 도가니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형량이잖아요. 봉정 작가가 이 도가니라는 소설을 이제 2009년에 써서 알려졌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왜 이 사건을 소설로 썼나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정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었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무혐의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2년 나오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하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소홀히 하고 방기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간죄에서 한거 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한거 불능 요건을 완화해 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류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제가 이제 그 알서범죄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도 했었고, 지금 오늘 도가니 사건도 했는데 두 사건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철문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로 닫혀 있었고,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지난 회의도 밀양 사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에 정말 안일했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2018년 6월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낸 뉴스 키워드. 대리모만 33명. 아기를 판매한다니. 자, 2018년 6월 21일 제보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은 푸놈펜의 한 가정집을 급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엔 초기 임산부부터 만삭의 임산부까지 총 33명의 임산부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4명, 이 5명의 조직원들이 1년여간 수십 명의 여성을 산모로 고용해 대규모 대리 출산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아기를 만드는 공장, 아시아 최빈국 캄보디아라며 전 세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저건 이제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예. 끔찍하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일단 그 임신하면은 계약금으로 $500부터 줄게. 출산하면 이 몇 배를 주는 거 알고 있지? 이걸로 네 인생 필 수 있어. 아기를 낳으면 총 $10,000, 약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범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푸놈펜 반인신 매매국의 커티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주로 중국인 부부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고요. 또 최근 불임률 증가 등으로 불법 대리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건 엄연한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후에 불법 대리 출산을 알선한 5명과 33명의 대리모들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고요. 불법 대리 출산을 공모한 이들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소굴에서 생명을 유린당한 아기들. 부디 전 세계에 뻗친 불법 대리 출산이 조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어요.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리는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우,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건 살인 미수예요. 저건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뻥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적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먹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 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 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납?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 사진 남겨가지고 와.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고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의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광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송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 하셔서...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저 나이는 모르죠.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티의 한 구호기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기관 직원 마담 산드라는 나이지리아 여성들을 향해 유럽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마담 산드라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생활비 칩세까지 해가지고 선입금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가서 금방 벌 수 있어요. 냄새 나네 벌써. 냄새 나죠? 벌써 냄새 나네. 유러피안 드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1인당 무려 38,000유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녀의 실체는 사기꾼, 아니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도착한 곳은 독일 서부 지역의 도시 트리어. 하지만 애초에 약속한 슈퍼마켓이나 미용실이 아닌 성매매업소.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다. 진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어. 이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들이 이곳에서 겪은 생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세 및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약 1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해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또 돈을 뜯어냈다고요? 5천만 원 선입금하고 매월 130만 원씩 뜯어간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독일에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위조 신분증으로 활동하던 이 여성들은 결국 신고를 받아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나이지리아 국립인신매매 방지국은
2017년 8월 마담 산드라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 출신이었던 그녀 또한 런던에서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돌변한 거라고 합니다. 잘 아니까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잘 아니까. 네. 같은 입장이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유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자.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일금? 네.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엔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2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응?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